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터놓고 얘기해보는 IFS 카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제 오른쪽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왼쪽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금재우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잘 됐다, 못됐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한 16.5% 인상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우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대선 때 뭐 현 정부에서 3년 이내로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제 달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16% 이상 상승된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상당히 의외였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결정한 시스템이 경영계 대표 9명, 노동계 대표 9명, 그다음 공익 대표 9명이 이제 모여서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쉽게 이런 16% 정도의 상승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약간은 좀 의외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재우 교수께서는 아주 예상 외의 인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기대보다는 상당히 높았던. 네. 김유선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희는 예상했던 대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유력한 주자 5분이 전부 다 최저임금과 결부해서는 똑같은 공약을 하셨거든요. 최저임금 10,000원. 그런데 이제 3분은 그걸 3년 내에 실현하겠다. 네. 또 두 분은 5년 내에 실현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3년에 하느냐 5년에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 연도별로 나눠 가지고 보면은 아까 이제 16.4%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액으로 보면은 금년 같은 경우 7,200원이냐 7,500원이냐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막판에 논의할 때 7,300원에서 7,530원 두 가지를 놓고 아마 표결했다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7,530원으로 기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유력한 주자 3분이 공약했던 앞으로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갖다 달성하겠다 하는 것에서 첫 번째 회의 목표가 거의 그대로 실현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대선 후보들이 그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최저임금에서의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경영계 9명, 또 노동계 9명, 또 공익대표 9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협의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16% 이상의 높은 그 인상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그 무용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걱정되는 것은 이제 경영계가 그런 식으로 이제 7,000원 이상의 어떤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동의했다는 거 하는 것이 저는 좀 상당히 의아스러운 어떤 저는 모습이라고 해석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5 후보가 최저임금 10,000원을 얘기하고 3년 내지 5년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단지 정치인들이 공약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강범위한 요구를 좀 수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어쩌면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3년이든 5년이든 그와 가는 도정이 과연 제대로 갈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첫 해에는 일정하게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 사항이 노사 공익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좀 실현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경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테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16.5% 올랐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물론 뭐 몇 가지 좀 효과는 있겠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저임금 계층의 뭐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저는 걱정할 때는 이것이 결국 이제 고용을 축소시키고 또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은 몇 가지 뭐 대책을 마련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자동화를 빨리 하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근로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고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가져가는 목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임금에다가 뭘 곱하냐 고용을 곱하는 건데 임금 상승보다 고용 감소가 더 크다 그러면 네. 근로자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몫은 그래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꼭 나아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중요한 그 목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근로자들의 빈곤 계층을 없애자라고 하는 건데 네. 여러 연구에 보면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그 어떤 저임금 근로자들의 30%만이 빈곤 가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는 뭐 충분히 돈을 버는데 아들이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한 돈이 뭐 최저임금 정도 수준이라든가 최저임금 낮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아르바이트 생활은 이제 저임금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 집안이 가족 전체로 보면 뭐 빈곤 계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빈곤 가구를 없애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는 차라리 이제 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근로 장려 세제 이런 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근로자 생활을 향상시키자고 그러지만 고용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좀 약화된다면은 그렇다면 결국 이제 그 목표는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당장 그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중소기업이나 이 작은 업체에서는 고용을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느 편의점에 가보니까 패스트푸드점인데 이제 무인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쉽게 말해서 알바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드는데 김일성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전에 금재호 교수께서 워낙 다양한 측면에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 효과를 둘러싼 논점들을 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저는 간단하게 OECD에서 98년에 최근에는 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저임금 효과를 갖다 집약해서 좀 정리했던 걸 그걸 갖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 효과와 결부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최저임금을 갖다 올리면은 분명히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연령 간 남녀 간 임금 격차 축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 불평등이나 저임금 계층은 적다. 이게 OECD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고용효과 결부해서는 OECD가 정리하고 있기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이 최저임금이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오른 경우에는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오른 16.4%가 저희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만한 수준인지 뭐 여전히 이 효과가 미미한 건지 그 부분은 내년에 인상된 이후에 추이를 갖다 보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평가해야 될 성격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빈곤이나 이 부분과 결부해서는 이게 일단 노동자들 가구에서의 빈곤이 축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고 한데 어떤 가구에 보면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집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빈곤 효과가 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 불평등이 축소되고 노동자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무래도 가구 소득이 올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근로장려세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결부해서는 OECD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로장려세 좋은데 이건 일단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 월급 이것만 받아도 저기 가서 근로장려세 받으면 돼 해가지고 업주들이 임금 갖다가 올리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덫에 빠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근로장려세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최저임금한테 대체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뭐 저도 그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뭐 두 정책 중에 어느 하나 가지고 이제 그 빈곤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업급여라든가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 시스템 같이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뭐 그건 뭐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OECD가 그렇게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 동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임금이 올랐었어요. 최저임금이 매년 경제 성장률은 뭐 한 2, 3%
또 임금 상승률은 뭐 4, 5%밖에 안 됐는데 최저임금은 그동안 보통 7 내지 8%가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최저임금 적용률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서 이제 몇 사람이나 이제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임금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네. 임금에 영향을 받느냐, 따져보니까 지금 한 2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한 그래서 20명 정도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 부담 요인으로 이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가 뭐 이렇게 빈부격차도 이제 완화되고 또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나라의 특성적인 걸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50대 후반 이상 60대의 그 고령 근로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남성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71세입니다. 그러니까 60세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10년 정도는 더 이상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 모두가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채용이 안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제 주위에 보더라도 시간당 5,000원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말 최저임금이 10,000원 올라가지고 한 달에 208만 원, 209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과연 그런 60대인 사람들 고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일부는 물론 이제 취업해가지고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겠지만 상당수 많은 그 고령자들은 취업 기회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이제 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발생하는 어떤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결국 정부가 또 세금을 또 통해 가지고 메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보면 이제 EITC하고 즉 그 근로장려세제하고 뭐가 다른 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하로도 하겠다는 그런 공급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지나치게 낮으면은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그렇게 일하겠다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바닥으로 질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미달자가 많거든요. 그거는 있는 법을 안 지켜도 그동안은 근로감독 행정에서 거의 눈 감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빠르게 많이 올라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빠르게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동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원상 회복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매년 좀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건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최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나 노동자들 내부의 격차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그 부분을 그나마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각국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만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문일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조그만 중소기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으로 이제 고용을 못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쓰는데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우리 국내 사람이나 외국인 애들은 이렇게 좀 더 보수를 더 올려주는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전에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 또는 이제 해외로 이전한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도 발생하던 문제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비롯된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고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저임금 내지 저비용을 토대해서 기업을 끌고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한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한계 기업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뭐 경쟁이 낮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고용률 보면은 이제 아예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고 보통 이제 선진국이라 하면 이제 고용률이 한 70% 이상 돼야 되거든요. 따로 말씀드리면 이제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 한 70명 이상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한 66명 정도밖에 취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뭐 한계 기업들 구조조정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는데 한계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면 실업자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용률이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걸 낮은 고용률로 과연 복지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것이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상승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차피 최저임금도 올라야 되는 거고 그 최저임금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되면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문제라든가 사회적 빈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주체를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했던 것을 사회로 옮기는 네. 그런 이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게 최저임금에 관련돼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한국은 지금 지역별로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이라든가나 경기 지역의 임금을 100이라고 보면은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70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까지 오르게 되면은 그럼 그에 대한 이 효과는 결국 서울보다는 제주라든가 강원도 같은 그런 지역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근데 실제로 그런 데 가보면은 지금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지역적인 격차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냥 10,000원이다 이렇게 또 뭐 16.5% 이렇게 오른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그 제도적인 개선 방향에서 이런 지역적인 격차를 고려한다는 것이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최저임금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받는 임금 모두를 전부 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킨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는 받는 임금 중에 상당수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은 한 3천만 원 되는데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이 안 돼요. 그 말은 뭐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그렇죠. 야근 수당을 받는다든가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시간의 근로수당이라든가, 뭐 가족 수당이라든가, 또 뭐 휴가 수당이라 이런 걸 받는 것들은 다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부 기업에서는 걱정합니다.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 연봉이 4천만 원 넘는데도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안 된다. 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정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선 박사님 어떤 아니 생각이십니까? 한꺼번에 워낙 여러 개를 얘기하니까 워낙 준비를 다 많이 해오셨는지 한꺼번에 연속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디부터 얘기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한번 몇 개 잘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미리 그냥 딱 예단을 갖다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년 가봐야 된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고용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하다 줄이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월급 받을 바에는 차라리 뭐 집에 실내 이러다가 또 일을 나오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이제 봐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놀던 친구들이 이 정도면 내가 가서 일하겠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가 뭔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실제 가서는 거의 줄어들지가 않더라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양측면이 맞물린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얘기죠. 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한계 기업하다 구조조정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 쪽 대책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 이게 최저임금 결정되고 나서 곧바로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중소 영세업체나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나 또는 이제 가불관계 시정 이쪽의 대책들하다 상당 부분 많이 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면에서 정부 나름대로는 최저임금도 올려야겠고 중소 영세업체는 한계 기업의 문제는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비롯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 부분은 가불관계나 현재 이 기업 간의 질서가 좀 뭡니까 제대로 정상적이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최저임금 산입 범인이
지역 최저임금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건 어디 끊어서 얘기를 할까요? 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산정 시스템이 요번에 최저임금 오르고 나니까 언론에서 이게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공무원 뭐보다도 뭐 더하니 뭐 어쩌니. 그런데 제가 저기 뭔가 노동부의 고용영토별 근로실태조사라고 매년 저기 개인별 임금을 갖다 쭉 노동시장에 모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뽑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밑에서부터 한 20%겠죠. 이게 하위 20%죠. 이 경우에는 기본급 말고는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이 계층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영향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면에서 저기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 부분하고 현재로서 곧바로 맞물리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금조 박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 산입법에는 현행법에 있는 부분은 저는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재계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각종 수당에다가 뭐 숙식비니 상여금이 다 갖다 놓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같은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판결난 통상임금 정의에 맞춰서 정리해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왜 문제가 있다 하냐면은 종래 노동부에서는 저기 통상임금을 상당히 좁게 보면서 최저임금 정의도 산입범위도 그렇게 과거 자기들이 생각하던 통상임금 정의에 맞춰서 잡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방향에서 저기 통상임금 정의가 재정립된다고 하면은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그에 맞춰서 조정을 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이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 숙식비나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하고 각종 수당은 넣어주되 숙식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건 반영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효과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반대 측면의 입장을 보입니다만은 그 최저임금 그 산정 시스템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 사례는 보통 이제 다 평균 임금 개념으로 하죠. 나라가. 나라마다 달라요. 물론 그렇죠. 뭐 한국도 다른 나라 다른 거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늦었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대한 그 연구들입니다. 물론 뭐 김효선 박사께서는 이제 OECD에서 이제 뭐 그렇게 고용에 묻힌 부정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행해진 여러 연구들이 있거든요. 연구들은 이제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이 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었어요. 높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효과가 굉장히 실제로 고용에 나타나는데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임금은 상승되지만 고용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공통된 그 견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과연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냐 남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논란이 있는데 뭐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본과 비교해 보면요 한국의 그 최저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올해 이제 이렇게 16.5% 오르면 일본보다 높다라고 좀 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른 그 값어치를 매기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은 줘야 될 것 아니니까 생계비 개념이 부담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더 주자.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무리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근데 자기 받아가는 월급보다는 사실 생산 더 많이 한다고 봐야 되죠. 생산 많이 한다면 계속 고용을 할 텐데 지금 그러지 않으면 기업에서 고용하겠습니까? 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금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올라가면 그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당신은 안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죠? 생산성보다는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는 거죠. 다른 데하고의 비용 비교겠죠. 생산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딱딱 임금 결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복잡한 요인들이 가미가 되는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일단 이제 16.5%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 3년 내에 이게 1만 원 계획대로 쭉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경제 상황 봐서 뭐 약간 스테이 할 것인지 뭐 이 앞으로 이제 전망이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고용 상황, 경기 상황을 네. 보고 좀 판단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뭐 그런 입장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너무 공약에 매여가지고 뭐 진짜 실질적으로 3년 이내에 이제 10,000원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결과 상당히 큰 충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안 그래도 좀 최근에 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하에서 공장 자동화를 더 촉진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저임금 샷까지 주게 되면은 뭐 고용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상당히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김효선 박사께서 얘기하셨지만 올해 16.5% 정도 올라왔던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에 대한 그 이펙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잘 조절하고 기업들이 잘 협력하고 노사가 잘 협력하면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있지만 내년 똑같이 뭐 15% 이상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금조 박사님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금년에 16.4% 올린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예상했던 대로 아니냐. 7,200원에서 7,500원 사이 아닐까 했는데 그보다 조금 올라서 7,530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당시에부터 생각하기에는 금년은 그렇게 올리는데 이게 미치는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 초부터 나타날 거거든요. 네.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내년 이후에 내후년도나 그 다음 해에 최저임금 인상폭이라든가 그거는 갖다 점검하면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예상한 대로 됐는데 벌써부터 좀 너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가서 좀 점검해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금재 교수님은 예상외로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해서 내년이 걱정되는 건데 네. 지금 김 박사님은 예. 뭐 예상한 거다. 예, 걱정이 예. 있다면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보자. 네, 뭐 이런 뭐 예, 스탠스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 네. 그러면 최저임금 시스템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한번 네.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금재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이렇게 최저임금의 단계적인 인상은 뭐 필요한 거죠. 그것도 점진적인 인상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 제도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논의가 됐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그 임금 범위 자체가 좀 매우 협소하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이제 뭐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포함시켜야 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장한다면 평균임금 개념 따라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임금이라고 말하는 건 다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계산하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그 임금 순을 보고서는 좀 차등화시켜야겠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OECD에서는 그걸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산업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고령자에 대해서는 좀 최저임금보다 좀 낮은 기준을 그러니까 뭐 90% 정도까지 인정해준다, 최저임금 90%까지 인정해준다 하는 그런 식의 좀 이렇게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이렇게 50대 중반 이후에 고령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령별로도 약간 차이를 두는 이렇게 좀 산정 시스템의 파인 튜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거죠.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통상임금하고 일치시키자는 것은 일체예요. 네. 그런데 평균임금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그건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 복리후생비 같은 건 그런 거고 흔히 이 부분과 결부해서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 기숙사도 제공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월급 주고 기숙사비를 뭐 이제 일부 공제를 하든가 돌려받으면 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통상임금 정도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최저임금 그랬는데 아까 제주도가 70%밖에 안 되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임금 수준 되면 제일 높은 데가 울산이에요. 네. 서울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해당 지역의 산업 구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지역별로 이렇게 무차별하게 보는 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제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전국 단위 최저임금은 없는 상태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딱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처럼 전국 단위의 이 최저임금은 있으면서 그것보다 상회하는 방향에서 지역 단위 최저임금을 다 설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다지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어떤 지역 같은 최저임금을 더 적게 한다면은 오히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낙인 효과 내지는 거기가 오히려 좀 공동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겠냐. 지역 차별이냐. 예. 그리고 뭐 여기서 일할 바에 이 옆에 가서 일하고 말지. 뭐 이런 면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업종별 차등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업종 단위에서의 보다 그것보다 높거나 뭐 조정하는 방향에서 최저임금은 산업이나 업종 단위의 그 교섭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정한 임금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주고 한다든가 하는 방안 정도 갖다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답을 했나요? 예. 뭐 좀 약간 좀 이렇게 동의하는 뭐 공감하는 파트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울산이 뭐 서울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건 데이터가 좀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지역별이라든가나 계층별로 그 최저임금을 차등화시킬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어야겠다. 전국적인 베이스는 있어야겠다. 뭐 그건 필요하지만 이제 그 나머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정부의 그 최저임금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제주도면 제주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 정부가 말한 최저임 베이스라인을 지키되 그러니 플러스 알파를 얼마큼 할 것이냐 문제는 내부적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약간 또 산업별로도 뭐 가능한 거죠. 산업별로도 약간 차등을 두고. 뭐 크게 이견 없습니다. 산별소도 우리가 뭐 그 섹터 카운시라고 그러죠. 산별 그 협의체를 통해서 뭐 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죠. 예. 최저임금 산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다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혹시 두 분께서 내가 꼭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말할 기회도 없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한 뭐 1,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먼저 글쎄요, 뭐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하세요. 계속 먼저 하셨으니까. 창과 방패가 제가 창이고 저 방패 같으신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인상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해치하는 이상에는 뭐 우리가 최대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너무나 이제 이 소득 분배 문제를 최저임금만 가지고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가가 고민이 된다,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과연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것인지 촉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앞으로 이제 연구해야 될 파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빈곤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저임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땐 저는 어떠냐면 사회 안전망으로 이제 일단 먼저 커버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많은 비정규직 영세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회 안전망도 커버가 안 돼요. 어떤 말은 국민연금도 가입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도 자기는 가입하지 못하고 자기 뭐 이렇게 친척들한테 진짜 가족들한테 얹혀 있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무슨 뭐 임금 올려준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또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안전망이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겠죠. 뭐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끔 영세 기업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가야 되는데 뭔가 좀 선호가 좀 바뀌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 좀 이렇게도 보이는데 최저임금 효과 부분은 사실 지금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뭐 그 전후에서만 이제 평가가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기 가급적 부정적 효과는 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최대한 나오도록 내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평가하고 점검하면서 그건 이렇게 저기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근로장려세 부분이라든가 현재 또 두루누리 사업하잖아요. 네.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 역시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거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최저임금을 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있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보면은 참 현장에서 보면은 있는 법만 지켜줘도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면에서 정부에서 근로감독 행정도 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가 단순히 그 최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까지도 우리가 개선하는 이런 그쵸. 종합적인 네. 관점에서 네.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 두 분이 다 예, 네. 공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 논의가 우리 이 경제를 더 건실하게 성장시키고 또 이와 함께 더불어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